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남 16개의 선거구 중에 13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국회의원 최영두 이번 총선의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64.04% 정말 높은 득표율이었고요. 창원시 마산아포구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이고 지난 4년간 큰 성과도 없었는데 다시 높은 지지율로 다시 한 번 더 4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부족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어떤 미래 전략 같은 것을 제시한 것을 높이 사신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또 경상남도 창원시와 협력해서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본인 지역구 사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다른 후보보다도 더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결과가 경남에서 13대 3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경남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남의 동남풍, 우리 경남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난 극복의 최전선이었고 대한민국 민주화하면 민주화, 산업하면 산업화 본산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동남풍, 동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치혁신 또 국회 개혁도 이뤄내자 또 경제제도약도 이뤄내자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사실은 중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구조사에서 보셨다시피 6개 지역구가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고심을 했는데 부산 지역과 함께 역시 우리 마산 창원은 부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운동도 같이 했고 또 6.25 때는 우리가 부산을 지켜줬고 이랬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의 선전과 함께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남 경제의 성장을 보자면은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민심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심판론이 작동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도 경남에서 마지막 보루로서 개헌 저지선 그래서 어떤 이 정권과 이 여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어떤 지키건 지키고 또 새롭게 쇄신과 개혁을 해볼 수 있는 보루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참 기적적인 좀 반전이 있는 지역구도 있었고 거의 뭐 이겼다시피 했다가 끝내 애석하게 못 미친 것도 있고 했는데 도민들의 성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책은 질책대로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이 부산과 우리 경남에 몰아주신 그 성원을 바탕으로 국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또 저희 당도 고쳐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여론조사부터 해서 그리고 출구조사까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울경 전체로 봤을 때도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만 네. 결국 본투표 결과를 열어봤을 때는 보수의 강세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네. 국민의 해초리라는 메시지도 받아들이고 네. 그런데 지킬 것은 지킨다. 예. 개헌 저지선 사수에 있어서 의미를 두셨고요.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네. 좀 바람으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 내에서 이 당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와 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황우래 전 당대표를 예. 이제 저희들이 추대했습니다. 새롭게 지명했죠. 예, 예. 이분은 굉장히 경륜이 많으신 분이고 사실은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우리 당의 위기를 많이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자 총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원만한 분으로 했던 건 좋은데 그런데 정말 수도권에서 또 충청권에서 우리가 천수답 정당이 되었다. 운이 좋아서 민주당이 크게 정말 패착을 거듭하고 또 혜성 같은 스타가 나타나서 우리 당에 이렇게 되면은 천수답처럼 갑자기 이제 풍작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흉작이 뻔히 예상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런 천수답 정당이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정말 석패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이런 패배한 정당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려면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에부터 듣자.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을 잘 선출해야 된다. 비대위원을 잘 선임해서 지금 총선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조중훈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이겼던, 예컨대 이제 도봉구에서 이긴 김재섭 당선인, 또 이런 젊은 당선인과 수도권에서 석패한 그런 우리 당의 위원장들,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20년 뒤에 지금 그 구조가 40대, 50대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당을 외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하나,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뭐 우리라고 또 왜 100만 원씩 안 안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래 세대, 우리 청년 세대, 2030 세대에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심정인데, 이 절박한 심정을 20대, 30대는 별로 깔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20대, 30대에게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보수주의인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당의 건강성,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새롭게 확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부터 비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우여 신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 기간이 한 2달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당대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당의 비상한 구조 개혁을 하면서 원내 중심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모든 그 여야 간의 힘겨루기, 또 지금 야당이 속전속결처럼 밀어붙이는 엄청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다수당이자 여당일 때는 하지 않던 법안을 이제 야당이라고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바로 논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논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논리와 사실로도 반박해서 저 사람들이 야 이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한다고 2, 3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할 틈이 있느냐라는 게 주장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기간 중에 뭐 다수가 전당대회를 하자면 하긴 하는데 당을 비상하게 개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를 하자. 그 전당대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서 무슨 당대표를 선출해달라든 아니면 최고위원을 뭐 뽑아달라든 이런 호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내가 당대표만 되면 다음 선거 잘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저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두고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을 건데 당선인께서는 좀 다른 결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고, 앞서 뭐 힘이란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여권에서는 밀어붙이는 힘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국회의장 자리 두고 지금 여러 다수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총선 원내 일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통상 제1당의 그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포커스도 당연히 지금은 야당 쪽으로 뉴스가 맞춰져 있는데, 최영도 위원장께서는 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지셨습니다. 국회법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의 재적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반이 안 나오면은 이제 재차 선거를 해서 과반이 나오도록.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참 부끄러운 방식인데, 다수당에서 먼저 내부 경선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국회 본회의는 단독 후보를 합니다. 이거 뭐 무슨 공산당 선거도 아니고 요즘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경쟁 없이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다, 그러다 보면 종종 또 소수당은 또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국회의장이 초당파적으로, 또 국회의장이 되는 즉시 이분은 당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다수당 내부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뽑다 보니까 이분이 다수당의 주류들한테 충성 발언을 막 합니다. 그럼 그 충성 발언을 보면은 다수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는 저 뭐야 이제 이렇게 좀 초당파성, 어떤 의장으로서의 권위에 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소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완전히 다수당 주류의 앞잡이구만, 허수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장의 권위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수당에서 뽑힙니다. 그러나 다수당에 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다 동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300명에서 다 던져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데는 4명, 5명 다 나오라 이거죠. 그럼 우리 당에서도 1명 나가가지고, 우리 당은 안 되겠죠.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1, 2등이 뽑혀지면은 그걸 가지고 또 300명이 투표하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장의 권위도 생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더 이상 다수당의 또는 여당의 일부 정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그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전체 목소리에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합니다. 바꾸면 간단한데 습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아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그걸 좀 견제한다고 할까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관행적으로는 제2정당이 맡아왔다고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또한 가져가겠다라는 좀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협치 전통을 김대중 총재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국회도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에서 미국처럼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다 가져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근데 옛날에 그 여소야대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김대중 총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상임위장도 나눠 가지고 또 전통적으로 또 이제 일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은 법사위가 약간 상원의 형식이거든요. 법사위가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을 정리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좀 협치를 하게끔 그걸 견제 장치를 두기로 한 것도 역시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80석 가까이 얻었다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임대차 3법 해가지고 전세 대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이라고 어석이 많지만 실제로 득표를 보면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소수당인 저희들은 군색한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5%대 50%였거든요.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석이 많다고 이게 촛불의 의지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관계를 잘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김대중 총재 시절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뒤엎으니까 저희들이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지금. 22대 국회 아무래도 21대보다는 여소야대 형국이 더 공고히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지켜봐야겠고 그럼에도 그런 기류에도 당선인께서는 마산 하포구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과정 중에 쇠락한 마산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라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이제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 소식입니다. 이게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이거 한 인구 한 40만 50만 되는 도시 예전에 마산시 차원에서 이 두 개의 백화점이 있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7대 도시로 성장할 때 마지막 정말 화양연화 같은 그 시절에 전설이 그 두 개의 백화점입니다. 두 개의 백화점이 있는데 그 뒤로 급격히 쇠락하면서 롯데백화점이 전국적으로 최고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점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참 어깨가 무겁고 지금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결국 무엇이냐. 과거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두 개가 입점했던 이유가 뭐냐. 그건 자유무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이었고 그리고 창원 산단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이제 이웃 도시가 우리 당시의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쇠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지난 4년 내내 노력해가지고 이룬 것이 두 개의 자유무역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암동에 있는 이 산호동 앞바다에 있는 이 갯벌에 위에 세워진 제1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성격해서 이제 2배의 더 고용과 2배의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걸로 공장의 크기라든가 또 새로운 투자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이제 윤한홍 의원께서 주로 주도했고 저도 뒷받침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서 두 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과거 7대 도시로 만들었던 화양연화를 다시 만들자. 이런 게 제 보관이고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취업 인구. 근데 지금 제1자유무역지역 그 산호동 앞에 있는 그 자유무역지역은 봉암동 쪽 지역은 한 6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공장의 크기가 2배로 커지면 고용이 2배 되면은 6천 명이 더 일하게 되겠죠. 한때는 그게 3만 명, 4만 명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그럼 6천 개 일자리도 생길 테고 그다음에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가 정부하고 지금 도시가 같이 한 4,500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완성될 경우에 한 4, 5년 뒤에는 한 4천 명의 일자리, 정년 일자리, AI 디지털 일자리들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들인데 4천 명이. 그러면 우리 마산 하프에서만
그리고 마산에서만 10,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것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진흥입니다. 이게 남해안 관광 관문도시로서 예. 또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로서 지금 도하고 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해양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 지금 우리 한 해에 4천만 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도 남해안 관광을 하게 하고 그 남해안 관광의 관문도시로서 우리 도시를 자리매김한다면은 굉장한 시장에 또 훈풍이 일겠죠.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쇠락한 도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예. 창원 마산 경제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선인의 해안과 보관까지 들어봤는데 지역 위기를 논할 때 교통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줄곧 빠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포커스 경남 자리가 있어서 네. 제가 직접 개인 SNS를 네, 제가 네.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 교통 인프라 의제는 야구 관련해서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인지 또 직접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구현 총재께서 여러 차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보자 그래서 네. 저는 뭐 창원시장도 아니고 그냥 또 마산의 국회의원인데 네. 그 마산구장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구장이다 보니까 저를 자꾸 보자 그래서 또 마산에 있어서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더니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도 허구현 총재가 NC 이 야구장을 경상남도 특히 창원에 유치하는데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관객 수가 NC의 성적, NC의 마케팅에 비해서 전국 이제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했어요. 그래서 늘 하던 이야기가 인천과 수원의 경우 구장을 들여세우면서 다 지하철을 해줬다 시장이. 그런데 창원은 벌써 10몇 년 되는데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참 입장이 답답하다. 내가 여러 도시에서 사실은 그 프로야구 구단을 좀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창원 또 경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약금이 남아 있겠지만 이게 만일 NC가 그 계속 적자와 예. 이런 최하위 관객 점유율 이렇게 한다면은 그 기업한테 무리하게 강요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럴 수 예, 있다. 그럴 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NC 뜻이라기보다는 그 KBO 총재로서 아, 예, 예. 또 NC를 경남 창원 마산에 이렇게 연고구장으로 만들어준 사실 예. 그 기획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서 이제 애석한 마음 같은 걸 표시한 건데 뭐 저 허구현 총재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난처해졌습니다. 난처해졌는데 저는 뭐 두 가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NC가 그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절대로 창원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 이야기 아니더라도 여러 매각설도 있고 말이 많았는데 그건 확실히 이제 진화를 했고 다만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사실은 우리가 100만 도시 중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건 뭐 우리 우리 시장님도 홍 시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저한테 국토교통부랑 이야기를 해서 이 도시 교통 인프라를 좀 개선하게 해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대안으로 SBRT를 했는데 예. SBRT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전부 SBRT 가지고 뭐 서로 이건 큰일 나겠다고 지금 이제 결론이 난 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무슨 도시철도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창원 로템에서는 수소 로템 같은 거 저것도 만들거든요. 그 수소 전동차 같은 것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겠죠. 정부에게 100만 도시로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다. 그렇다면 친환경 교통을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SBRT가 어려운 것은 우리 도로들이 되게 좁습니다. 특히 마산 쪽으로 오면. 예. 창원도 그 넓은 대로에 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도 NC 제가 KBO에 약속한 것처럼 창원에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같은 공동의 문제입니다. 5명이 협의해서 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라도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 두 가지 궁금해지는데 네. 첫 번째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그 상임위는 일단 제가 해양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산중위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제가 재선이 되었고 우리 13명의 국민의힘 경남 의원이 있는데 이 상임위를 하나씩밖에 안 줍니다. 당에서.
그래서 당에서 이제 계속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렇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할 테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도로 시스템 같은 걸 보면 국토교통이 국토위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어. 만약 산중위를 내가 내놓아야 된다면은 네. 국토위라도 해서 아하. 도시 교통 인프라 그리고 또 해양 신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저 거제도와 또 마산을 잇는 국도 5선 해상 구간 해양 그 바다 구간의 연결 같은 거,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어떤 우리가 아주 차별적인 개발 제한 구역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 개발 제한 구역의 조치 해결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네. 제22대 최영두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무엇이 될까? 이 질문인데요. 1호 법안은 지난번 1호 법안은 스마트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법안이랑 지금 돼가지고 추진은 되고 있는데 법안 자체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호 법안은 그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들, 지금 AI 디지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도시로서의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산업도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부모들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싶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서 국가적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추진함으로써 AI 데이터, AI 디지털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최근의 일이니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이고 720일 만이라고 들었는데 뭐 회담의 의미, 성과 뭐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예, 우선의 이 소통, 협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담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이유는 예.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당 총재, 당 대표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당 대표가 혹은 당 총재가 대통령을 겸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있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불렀거든요. 여당 대표 대통령, 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 대통령실도 만나주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말 선거의 결과도 굉장히 엄혹하고 해서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좀 아쉬운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사실 야당 대표와 야당을 만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선 연장전처럼 되면서 갑자기 야당의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 앞에서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면서 거세게 막 대선 연장전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엉뚱한 마찰과 소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길어졌는데 이번 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 때도 하지 않던 일을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만남을 계기로 여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당 대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도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만 듣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이제 주문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한테 밀어붙여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여야가 큰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또 야당 대표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을 만나서 후련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결은 국회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시에 좀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좀 변화가 그렇습니다. 꾀해질 수 있다는 네, 말씀으로도 네. 들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또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네. 담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 말씀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참 당선되자마자 우선의 국민들의 실망도 걸고 특히나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상심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해서 그런 고민과 상심을 더 이상 깊게 하지 않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위기라는 한자는 원래 아주 큰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개의 글자가 뭉쳐서 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닥친 큰 위험과 큰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역민 기대를 더 충족시키는 활동을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포커스 경남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